여러분들 요새는 또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미쳤다고들 하죠. 아르헨티나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진짜 양심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띠발이네. 우리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1년에 71% 수준이다구리.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구리 라고 해서 연 71%면 야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인데 현재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마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명 저번 달에 52%였던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 60%로 올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올 8월 아르헨티나는 60%였던 기준금리 69.5%로 와, 두 달 만에 거의 기준금리를 20%를 올린 거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 금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리가 연 20%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뭐 기준금리가 69%면 불법 사채의 3배 수준이에요. 아주 그냥 정신이 아득해지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아르헨티나에 또 뭔 일이 터졌길래 2022년 모든 경제 부분에서 다 터져나가고 있는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을 구경해보기 전에요, 과거 아르헨티나가 잘 나갈 때는 어땠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원래 적당히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요, 전 세계 5대 경제 강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0위권인데 아르헨티나가 5위였다고 하면 뭐 말 다 했죠. 진짜 잘 나갔어요. 우리 아르헨티나는 대한민국이 30배나 되는 개넓은 땅덩어리에 목축업과 농업, 자연자원까지 원래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땅도 넓고 미네랄 빵빵하고 가스도 많고 뭐 솔직히 괜찮았죠. 하지만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2021년을 기준으로 국가 경쟁력 63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의 인플레이션율이 1년간 70%가 넘는다고 했었잖아요. 마치 아르헨티나의 지폐인 페소화는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살살 녹아내려요. 작년 9월 아르헨티나에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10,000원 주고 먹었으면 지금은 같은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17,000원은 줘야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사람들은 페소화로 저축 따위는 안 하고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서 스테이크를 사 먹고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더 빨리 오를 거고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올해 페소화 차트가 아니 솔직히 무슨 가치가 녹아내리는 폭이 너무 일정해서 이상할 정도예요. 이거 보세요, 너무 부드럽게 떨어지잖아. 올해 7월 딱 한 달 동안에만요, 페소화의 가치는 40%나 떡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만 이렇게 가치가 녹아내렸냐? 그것도 아니고요. 2009년에 이렇게 하락빔을 쳐맞은 것도 이상한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쭉 그냥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2021년 9월 달러당 페소화의 환율은요 1달러당 98페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2년 9월 1년 만에 페소화의 환율은요 1달러당 139페소로 그냥 하염없이 가치 하락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아르헨의 중앙은행이 내놓는 공식 환율이 이 정도인데 사실은요 아르헨티나에선 달러의 암시장 거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달러를 많이 사지 말라고요, 1인당 달러 거래를 200달러로 제한해둔 법이 있어서 사람들은 뭐 달러를 더 많이 사고 싶으면 어디로 가냐, 그냥 불법 암시장 가서 거래하는 거예요. 현재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의 가격도 믿지 못할 수준인 게요, 작년에 1달러에 180페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는 1달러 사는데 298페소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짜 아찔하게 떨어지는 가치 하락이에요. 이런 페소화의 가치 하락은요 안 그래도 정신나간 인플레이션을 더 심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의 월급, 실질 임금마저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만 뭐 9번째라는 둥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갚질 못해서 빌빌대고 있는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뉴스가 진짜 끊이질 않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아르헨티나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 게 조금 보이시죠? 그런데 아르헨이 이렇게나 경제 위기를 세게 겪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게 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잘못이 또 크거든요. 아르헨티나의 정치 역사를 보면요, 1940년대에 등장했던 대통령이 바로 후안 도밍고 페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페론 형님이 1946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이때 무슨 말을 하냐? 나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만 된다면 국민들을 위해
발전에 돈을 쓰겠습니다. 식량이며 주택, 교육, 국민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공짜로 보조금을 드리겠어요 라고 해서 결국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아르헨티나의 노동자, 가난한 빈민들 입장에서야 페론 대통령만한 사람이 없었겠죠. 솔직히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써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후에 페론 대통령은요, 다수 대중을 위한 정치, 나라의 국가는 생각하지도 않는 인기만을 얻기 위한 정치, 포퓰리즘을 제대로 시작해요. 노동자를 위해서 돈도 뿌리고 큰 정부를 지향해서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국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는 것 같은 정책이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죠.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지출만 늘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정치인들 나라의 돈이 비어가는 거 뭐 신경 안 쓰고요, 계속해서 돈을 뿌리는 정책을 냈죠. 물론 10년 동안 페론주의로 아르헨티나 노동자의 임금이 47%나 인상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페론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는 바람에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기업들 잘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르헨티나의 산업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국제 경쟁에서 비벼볼 수도 없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아르헨티나는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는요, 지속적인 무역 적자, 불어나는 빚에 막 허덕이기 시작해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부자 나라였던 아르헨티나, 결국엔 경제가 급속하게 무너졌고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안 놔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페론주의의 문제점을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해보면요, 정치인 입장에서야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면 아르헨티나에서 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빈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돈을 뿌리는 정책을 내겠다고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럼 이 정치인이 권력을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약속한 대로 정부가 세금을 걷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뿌리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가에 돈이 남아나질 않으니까. 페소화가 모자라서 복지 정책을 못 쏘고 돈 뿌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써요. 페소화를 그냥 더 많이 찍어내면 되는 거죠. 아, 쓸 돈이 없으면 그냥 돈을 찍어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권력이 있다고요. 뭐 일단은 겉으로 생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쳐도요, 이 페소화가 너무 많이 뿌려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페소화의 가치는 개떡락하는 거예요. 한편으론요,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슬슬 무역 적자가 심해지기 시작하겠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100페소면은 1달러 살 거 이제는 막 200페소를 줘야 돼. 계속해서 아르헨티나는요, 달러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달러가 모자라다고요? 그냥 빌려오면 그만이야 라고 해서 달러가 없으면 빌려서 땡겨오고 정치하기 쉬워요. 페소가 모자르면 찍어내면 되고, 국민들의 인기가 얻고 싶다? 그러면은 페론주의를 앞세워서 저기 옆에 있는 정당 놈의 새끼들보다 더더욱이 현금성 정책, 퍼주기 정책 하겠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뽑히니까.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는 세수도 모자라. 근데 돈은 또 많이 써야 돼. 페소화는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고만 있는데 외국 빚은 갚으려고 해보니까 더 부담만 돼요. 이것이 계속 누적돼서 결국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게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페론주의가 1940년대 얘기니까 현재 2020년대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얘기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아직도 이런 페론주의가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페론주의가 시작된 게 1940년대일 뿐 현재까지도 페론주의는 돈 주겠다면서 경제 회복을 약속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2019년에 당선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라는 형님이거든요. 이 형님도 페론주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미 대선에서부터 페론주의의 부활을 앞세워서 인기를 얻었고요.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뭐 생각하지도 않고 위기 극복을 하려면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르헨티나는요,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통화량을 늘리면서까지 과도하게 공공지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안타까운 게요,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 모든 정당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퍼주기식 복지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뽑히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결과는 뭐 똑같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돈만 뿌리겠다고 지출 확대를 하겠다고만 하는데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지는 않죠. 그렇다고 아르헨티나 재정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잠깐 아르헨티나의 복지 정책 중에서 조금 인상 깊은 것들만 얘기해드리면요, 전기 보조금, 휘발유 보조금, 대중교통 보조금, 막 이런 보조금부터요, 모든 학생들한테 노트북 지급, 야 대단하죠. 집세 보조금에 연금 지급액 확대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연금 수령액도 뭐 몇 퍼센트씩 찔끔찔끔 올린 것도 아니고요. 무슨 한 번에 연금 수령액을 70% 가까이 한꺼번에 올리기도 해요.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렇게 뻘짓하고 있는데 IMF는 뭘 믿고 이 아르헨한테 돈을 계속 빌려주나 싶죠. 아르헨은 지금까지 IMF에서 돈 빌린 것만 해도 총 20번이 넘습니다. 현재 IMF 국제통화기금은요, 아르헨티나한테 재정 적자 좀 줄이라고 엄격하게 통화 정책해서 페소화 찍어내지 말라고는 하지만 아르헨은 말로는 알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IMF 놈들 너무 호구 새끼들 아닙니까? 내가 한두 번 디폴트 낸 것도 아닌데 계속 돈 빌려주던데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돈 찍어내서 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정치 타락에 빠져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거냐? 물론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뭐라도 똥꼬쇼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 아르헨티나 정부는요, 이미 바닥나버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부유세 징수 정책이거든요. 부유세라고 하면 부유층들한테만 납세를 받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받는 부자세예요. 정작 빈민들한테는 세금을 못 받으니까 부자들한테만 걷겠다는 거지. 우리 아르헨티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곧 돈 많으신 분들, 하나로는 약 26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만 부자한테만 세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는 말을 했는데, 자산이 진짜 많은 최상위 소득층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자라고 세금 내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부유층 납세자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매우 강하게 부자들이 반발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징수 목표에 당연히 실패했죠.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던 부자들은요, 부유세 정책을 내기도 전에 미리 자산들을 해외로 빼돌려 놨거나 아니면은 뭐 이민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러니 아르헨티나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지도 못하고 괜히 뻘짓했다가 자본을 해외로 이탈만 시킨 거죠. 다음으로 아르헨티나가 냈던 정책이 가격 상한제인데, 가격 상한제라는 말이 말 그대로 특정 물건에다가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1년에 막 70%씩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지키죠.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건 그냥 앉아서 손해만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했었던 가격 상한제를 지키는 곳은 없었고요. 몰래 암시장에서 거래하면서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과 비슷하게요, 아르헨티나의 경제장관도 겁나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7월 초 아르헨티나의 경제장관이 사임하고 후임 경제장관을 모셔왔는데, 이 새로 오신 분이 한 달 만에 또 교체가 됐고요. 8월 초에 또 새로운 경제장관이 나온 게 이 형님이에요. 경제를 말아먹으니까 경제장관을 자주 바꾸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이런데 현재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이 사는 모습 진짜 혼돈 그 자체거든요. 일단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꾸준히 몇 년 동안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페소화로 월급을 받는 그 즉시 페소화를 모두 사용하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에선 돈을 빨리 써야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참 웃긴 게요,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페소화를 다 터는 것도 터는 건데요, 미래에 생길 페소화도 미리 땡겨서 소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에 생길 돈을 쓰는 법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할부로 물건을 사면 돼요. 왜냐, 할부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동안의 페소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할부금을 갚아봤자 뭐 그때 가서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할부 이자를 겁나 높게 받아봤자 페소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더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1년간 할부 이자가 총 50%인데 1년간 인플레이션이 70%다? 그러면 나중에 할부로 모두 갚을 때 20%만큼 개이득 보는 거잖아요. 할부를 미리 긁어놓은 사람들의 심리는요, 미래의 페소화 가치가 지금보다는 매우 많이 떨어질 거다 라는 것에 투자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면 진짜 개이득 보는 거죠. 실제로 할부를 긁어놓은 사람들은요, 개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페소화의 가치는 진짜로 꾸준히 떡락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무지성으로다가 할부 때려버리는 게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 아르헨티나에서 저축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매일매일 돈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저축은요, 가치가 매우 안정적인 달러를 사는 겁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에서의 달러는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 안정적인 저축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아르헨 사람들은요, 페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1년에 70%가 넘게 빠지는 페소
페소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안전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 페소와의 신뢰는 비트코인보다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민의 3분의 1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암호화폐를 매매한다고도 답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재정은 다 망가졌고 정치인들은 표만 의식해서 패런주의만 복지 정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고 외국에서 빌린 돈은 계속 불어나서 더 이상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도 폭망, 정치적으로도 폭망, 사회적으로도 다 폭망 상태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 요새 또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마탱이가 같죠. 우리 베네수엘라의 2021년 GDP 규모는 2014년과 비교해서 약 80%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진짜 최악의 경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야, GDP의 80%가 날아간 것도 뒤통수가 진짜 얼얼할 텐데요.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더합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 170만 %라는 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1년 뒤 2019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35만 %. 야, 이거는 진짜 찌찌가 웅장해지는 인플레이션이에요. 현재 베네수엘라의 화폐는 볼리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볼리바르의 화폐 가치 추락하다 못해서 지폐 뭉치의 무게로 빵을 살 정도였다고 하고요. 남아도는 화폐로는 학을 접어서 팔 정도라고 했습니다. 화폐가 진짜 종이 쪼가리가 됐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요,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대의 석유 보유국이라는 거예요. 이 원유가 얼마나 많냐면 그 기름이 많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냥 제껴버리고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진짜 기름 천국의 나라죠. 이걸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들면요, 이 베네수엘라 세상에서 가장 많은 미네랄을 갖고 있는 나라, 그 미네랄이 넘쳐나는 무한맵이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 축복이죠.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하나 안 나오잖아. 베네수엘라에 있는 원유 매장량은요, 자그마치 약 3천억 배럴이 넘는다고 합니다. 2위인 사우디가 2,600억 배럴, 3위인 이란이 1,700억 배럴로요,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원유 매장량 그냥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 수준, 그니까 지구에서 20%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솔직히 미쳤지. 원유 매장량 1위 국가답게 베네수엘라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리터당 0.01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죠. EBS 다큐에서 보니까 운전자가 베네수엘라 주유소 직원한테 내가 잔돈을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칫솔 하나 드릴게요 하니까 직원이 무슨 휘발유를 막 30리터나 넣어주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휘발유 1리터에 1,700원 수준이라 사실상 30리터면은 5만원은 줘야 되는데 베네수엘라에선 칫솔 하나로 해결한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현재 현실은요, 원유는 진짜 많긴 한데 정작 자기 나라 주유소에 공급할 기름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름은 싸지만 구하지를 못해서 농부가 트랙터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서로 밭을 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베네수엘라에는 그렇게 기름이 많다고 하는데 물가가 무슨 수십만 %씩 오르고 GDP가 줄어들고 이렇게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베네수엘라의 산업 구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나라의 석유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석유 산업 하나가 전체 베네수엘라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 수출의 약 90%가 전부 석유일 정도예요. 베네수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석유가 막 콸콸 쏟아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석유만 팔아도요, 한 나라의 재정이 모두 채워지고도 남을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세금의 절반 이상 다 석유 산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뭔가 과도하게 석유에 몰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냥 원유가 넘쳐나고 있고 해외에선 우리 베네수엘라 원유를 죄다 사주고 있는데 이것만 갖다 팔아도 수백 년은 먹고 살고도 남습니다. 완전 개꿀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이렇게 안일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산업은 과도하게 큽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비중은 GDP의 17%가 조금 안 되게 매우 낮은 편이에요. 나라에서 뭐 생산을 안 해. 그렇다고 농업 부분이 높냐? 그것도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농업은 GDP의 3%대로 솔직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전략이 뭐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석유나 캐자 이렇게 안일하게 나간 거예요. 솔직히 오일머니가 너무 달달해. 너무 쉽게 돈을 버니까 석유 파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내놓을 산업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나 혁신의 의지가 없고 국민들은 노동의 의욕이 없어서요. 국가는 돈을 벌고는 있지만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의존도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게요. 석유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함께 출렁인다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를 석유에 온통 다 맡겼으니까 베네수엘라의 경제 전성기는요. 석유가 가장 비싸게 팔리는 시기 딱 그 시기예요. 1970년대 오일 쇼크 시절 기름값 엄청나게 비쌌죠. 이때 베네수엘라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까지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왜? 원유가 많다고 하니까. 하지만 원유가 떨어지는 날엔 그대로 베네수엘라 경제도 그냥 개떡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유가가 떨어지든 말든 베네수엘라엔 원유 매장량이 그냥 개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베네수엘라가 기름만 팔아 제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기름이 조금 특이한 걸 알고 가셔야 되는데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중진류라고 해서 막 석유에 이물질이 많이 껴있어가지고요. 석유가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막 꾸덕꾸덕해요 기름이.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 꾸덕꾸덕한 중진류를 아주 맑게 만들어야 써먹을 수 있는 기름으로 바꿔야 상품성이 생기겠죠. 그러기 위해선 베네수엘라는 원유 정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원유가 아무리 개 많아도 정제를 많이 하고 나서 팔아야 된다면 그건 바로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원유를 생산해도 정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유가가 겁나 비싸야만 중진류를 팔아도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일단 저유가 시절에는요. 원유를 정제하느라 마진 남는 게 없고 고유가 시절에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진짜 베네수엘라의 문제는요. 베네수엘라가 이 정제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유는 많은데 기술은 없어. 여태까지 베네수엘라는 이 정제 기술을요. 해외 석유 기업들한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야 뭐 기술 개발할 필요 없지. 원유만 많은데. 이렇게 베네수엘라한테는 노후화된 기계들하고 미비한 석유 정제 기술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비도 없이 유가 하락 시기를 얻어맞으니까요. 분명히 땅에서 끌어올리는 원유는 겁나 많은데 정제도 못하고 정작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판매량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매일 3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산량은 하루 평균 50만 배럴로 6배에서 7배나 줄어버렸죠. 어지러지해요. 분명히 베네수엘라한테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베네수엘라가 고유가 시절에 번 돈으로 나라 인프라도 세우고 제조업에도 뭐 투자 화끈하게 하고 석유 정제 기술 개발로 뭐 업그레이드 좀 하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정치인들은요.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걸 또 스타로 예시를 들면요. 제가 아까 미네랄만 겁나 많은 무함맵이 베네수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렇게나 많은 미네랄을 가지고 배럭도 좀 짓고 마린도 뽑고 팩토리만 엄청나게 늘렸으면 이것도 아니라면 정제기술 업그레이드라도 많이 눌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놨어야 됐는데 베네수엘라는요. 그 많은 미네랄 캐는 게 달달하니까 SCV만 겁나 뽑아서 미네랄만 캔 겁니다. 미네랄만 캐봐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돈은 벌겠지만 미래를 대비하진 못했죠. 테크도 올리고 업글도 많이 해야 됐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에 너무 많은 몰빵을 하다 보니까요. 베네수엘라의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솔직히 석유 산업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전체 몇 %나 되겠습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3년 사이에 베네수엘라 상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의 60%를 홀라당 다 해드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베네수엘라의 산업 구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의 정치 쪽도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골 때려요. 베네수엘라의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은 모두 석유 산업에서 나옵니다. 솔직히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 미만의 인구일 거고요. 최소 90% 이상은 석유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베네수엘라의 상황에서는요,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정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석유랑은 관련도 없는 90% 이상의 국민들한테서 표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서민들의 표를 받아내는 방법은 대체 뭐였냐?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냥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을 위한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석유 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90% 이상의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무상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어요. 석유 산업이 너무 거대하니까 서민들의 지지는 엄청나게 받았겠죠,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베네수엘라에서 진보 세력의 대부 우고 차베스입니다. 차베스 형님의 생각은요,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겠다고 무상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고요. 1998년에 집권한 차베스,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에 엄청나게 돈을 뿌립니다. 차베스 형님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석유로 벌었던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빈민층들은 뭐 손을 들고 환영을 하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90% 이상의 국민들이 그러길 바라니까. 그래야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요, 무료로 뭐든지 퍼주다가 이젠 해도 안 돼서 집까지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요, 빈민들한테는 무상으로, 저소득층한테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쓴 돈도 당연히 석유 판매 대금이었죠. 모두가 예상하다시피요, 차베스 정부는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무릎까지 꺾어버립니다. 미네랄을 캐서 좀 생산을 하든가 업글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SCV만 주구장창 뽑은 거고요. 인구수 200 찍을 동안 SCV만 찍은 느낌이랄까? 그 SCV로 캐낸 미네랄 그냥 다시 SCV한테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네수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은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회 정책으로 2011년에만 약 132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2019년 말까지 공공주택을 300만 채 이상을 지었죠. 이렇게 차베스 정권이 나라를 망쳤던 게 2013년까지입니다. 그럼 2013년에 뭔 일이 있었냐? 이 차베스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던 해예요. 그렇다면요, 나라를 망치고 있었던 차베스가 세상을 등지셨으니까 다시 베네수엘라의 희망이 올까 싶었는데, 이 차베스의 포퓰리즘을 그대로 따다가 실행시킨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3년 이후에 유가가 거짓말처럼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없어요.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보고 있는데도요, 마두로 정권은 표심 한번 잡아보겠다고 복지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빈곤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궁지에 몰렸던 마두로의 선택은요,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기 시작했죠. 진짜 개뻘짓하기 시작한 거죠. 그 와중에도요, 공공주택 사업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에는 400만 호의 임대주택이 만들어졌고 주민들이 입주했었죠. 베네수엘라의 인구가 3,200만 명, 가구 수가 860만 가구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에 산다는 거예요. 마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00만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자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2024년까지 임대주택 500만 가구를 입주시키겠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라 재정을 아직도 공공주택에 쏟아붓고 미래 대비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석유 팔아서 집만 짓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들의 집을 지어주겠다는데 뭐 이거 애쓰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봐도요,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할 정도로 집을 지었으니까 문제예요.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물자 부족, 물가 상승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했잖아요. 물가 부족이 일어났던 건 민간 부분의 생산하고 교역이 위축돼서인데, 이게 왜 위축이 됐냐면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요, 생산, 교역을 하려던 기업들을 모두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결정한 가격에 팔면 기업들은 무조건 손해가 나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리게 만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고 파느니 차라리 사업을 그냥 정리하고 딴 일 하겠다고 하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 이 물자 부족 문제는요, 채소나 과일 같은 농산물은 그나마 괜찮은데 밀가루, 설탕, 식용유 같은 가공식품은 베네수엘라에서 모자랍니다. 국영상점에서는 뭐 어떻게든 살 수는 있지만 줄 서서 오래 기다려야 되고, 바쁜 사람은 암시장 가서 몇 배의 웃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했던 뻘짓 중에요, 그 많은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해외 기업들을 쫓아냈다는 게 크거든요. 차베스 시절부터 베네수엘라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베네수엘라 기업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해외 석유 기업들이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까? 이거 다 그냥 퇴출시켜 버리십시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산업의 대부분을 국유화시키고 억지로 해외 자본들, 해외 에너지 기업들을 베네수엘라에서 퇴출시켜 버렸어요. 그렇다고 베네수엘라가 장비가 좋아 아니면 정제 기술이 좋아 개뿔도 없으면서 일단 나가라고 한 건데, 이게 옳은 선택입니까? 당연히 아니었죠. 신규 유전 개발, 기존 유전의 유지 보수에 써야 될 돈은요, 죄다 퍼주기 정책에 탕진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계속해서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석유로 번 돈으로 시멘트, 가스, 통신, 전력 모두 다 국유화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행을 국유화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은행일에 겁나 간섭을 해서 은행들의 수익의 15%를 공익에 기여하도록 강요를 했고요. 또 다른 수익의 5%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곳에 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두로는 은행한테 받은 돈들로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었던 공공주택 짓기, 또 집 짓기에 돈을 써먹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 중에 정부의 뻘짓, 이 포퓰리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베네수엘라가 망해가는 이유는요, 바로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석유 산업을 중심에 두고요, 양쪽에서 베네수엘라하고 미국은요, 상호 의존적인 아주 비즈니스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미국은 한때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겁나 구입해서요, 미국은 원유 수입분의 11%를 베네수엘라에 기대고 있을 정도였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수출량의 6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네수엘라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고, 이 비즈니스 관계가 매우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누가 먼저 깨버리냐?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섭하죠. 얼마나 뻘짓을 많이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에너지 기업들을 많이 몰아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등등등 기술력하고 자본을 갖춘 석유 업체들이 뜬금없이 쫓겨나니까 미국 입장에서야 솔직히 기분 나쁠만 하죠. 게다가 베네수엘라는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을 굉장히 곤란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 석유 산업의 셰일가스 혁명이 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에너지 걱정을 덜었습니다. 더 이상은 베네수엘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요,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를 굳이 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서로 의존하던 게 필요 없는데, 베네수엘라는 솔직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마두로 정권이 국제 정세를 잘 살피지 못한 게요, 마두로 정권은 완전히 반미국주의, 반미 정권이었어요. 셰일가스 혁명이 터지니까요, 마두로 정권은요, 미국의 세일 업체들을 모두 무너뜨리겠다면서 원유 수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그야말로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미국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미국한테 겁나 깝쳤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모르나 싶었을 거예요. 진짜 베네수엘라 정부의 꿀밤 마려웠겠죠. 그래서 진짜로 미국이 베네수엘라한테 때린 꿀밤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향한 경제 제재였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꿀밤은요, 어마어마하게 진행됩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던 상남자 중에 상남자, 트럼프 형님이잖아요. 상남자 특, 그냥 석유 수입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림. 진짜로 해냈습니다. 이걸 시전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다 빠개버리면요, 앞으로 미국의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정권, 마두로 정권으로 이어진 베네수엘라 정부가 딱 보기 좋게 반미 사상이니까 이 경제 제재 꿀밤 때리기도 딱 좋았고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융 제재까지 걸어버립니다. 베네수엘라 최후의 자금줄인 석유 수출 금수 조치를 얻어맞았으니까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해갔는지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최근에 2022년도에는요 베네수엘라가 회복 중이긴 하거든요. 연간 인플레이션 35만 %에 빛나던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연간 인플레이션 200%대로,
200%라는 게 이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게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를 때리고 있잖아요.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로 베네수엘라 원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바이든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중이라 베네수엘라는 이제 슬슬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와중에 유가가 $100를 넘어선 기간도 생기다 보니까 베네수엘라한테는 호재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정치권만 바뀌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들, 요새 에콰도르의 경제 상황도 마탱이가 같죠?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콰도르가 1년 내에 벗어날 확률 약 20% 이상입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그 순위가 4등이나 된다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진짜 어질어질한 게요. 1년 내에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아작이난 에콰도르입니다. 이 에콰도르 형님들의 전적도 오지게 화려한 게 2008년에도 이미 디폴트 선언 때리고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있고요. 이미 전적이 있어. 2020년에도 코로나 직격탄 얻어맞고 디폴트를 또 선언했단 말이죠. 이때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요, 에콰도르는 IMF에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콰도르가 코로나 이놈 새끼들 때문에 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졌다 아닙니까? IMF 형님들 제발 좀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에콰도르는 이미 2020년에 $65억 IMF에서 긴급자금으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에콰도르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이 에콰도르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될게요. 이 나라의 위치가 남미에 있고 대한민국의 약 3배 정도 크기 되는 게 에콰도르거든요. 이 나라의 경제로 말할 것 같으면요, 나름 기름이 콸콸 쏟아지는 산유국이라는 겁니다. 남미에서 기름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요 에콰도르가 남미에서는 삼바따로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석유가 나오는 나라들이 다 그렇듯이 에콰도르는 석유 산업 빼놓고는 시체급이에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에콰도르에선요, 석유 산업 하나가 에콰도르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정부의 세금 수입 약 30% 이상이 이 석유 산업에서 나옵니다. 뭔가 과도하게 석유에 몰빵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나라엔 원유가 넘쳐나고 있고 해외에선 우리 에콰도르의 원유를 사주고 있는데 이것만 갖다 팔아도 그냥 개꿀 장사 아닙니까? 에콰도르에선요, 석유 산업이 과도하게 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저기 이웃나라 베네수엘라랑 비슷해요. 석유 산업이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같고요. 근데 에콰도르는 베네수엘라랑 급이 다른 게요, 도저히 비빌 수 없는 티어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아시겠지만 전세계 탑티어급입니다. 그 양이 약 3천억 배럴이 넘어요. 진짜 막 찌찌가 웅장해지지. 이거에 비해서 에콰도르의 원유 매장량 약 100억 배럴이 겨우 넘습니다. 물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보다는 낫지만 베네수엘라랑 비교해보면 30분의 1이에요. 에게 형씨 그냥 닥치고 어서 석유나 캐 라는 말을 에콰도르가 들을 정도라는 거죠. 아무튼 에콰도르도 석유 파는 거 말고는 특별히 내놓을 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나 혁신의 의지가 없고 국민들은 노동 의욕이 없어가지고요, 국가는 돈을 벌고는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더더욱이 문제는요, 에콰도르 석유의 품질이 좀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질료라고 해가지고 석유에 막 이물질이 많이 껴있습니다. 막 석유가 꾸덕꾸덕해요, 기름이. 근데 에콰도르는 이 꾸덕꾸덕한 중질유를 아주 맑고 써먹을 수 있는 기름으로 바꿔서 팔아야 좀 돈을 많이 먹겠죠. 이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에콰도르한테는 정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콰도르가 이 정제 기술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 에콰도르가 원유도 많은데 이 정제 기술만큼은 해외 석유 기업들한테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콰도르가 찐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냐면요, 에콰도르의 수출 1순위 품목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원유인데요, 거꾸로 에콰도르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입 1순위 품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정제유예요. 아주 그냥 어질어질하죠. 크게 보면은 기름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그 돈으로 다시 기름을 사와야 되는 현실이죠. 에콰도르 정부가 어떻게든 정제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안간 힘은 써보고 있지만요, 아직 역부족입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없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에콰도르란 나라가요, 2008년, 2020년에 디폴트한 것도 모자라서요, 앞으로 1년 내에 디폴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에콰도르의 경제가 지금 얼마나 너덜너덜해진 거냐? 역시 가장 심각한 게 부채 수준입니다. 줄여도 줄어들지 않는 게 또 빚더미거든. 에콰도르의 국가 부채는 솔직합니다. 믿고 보는 우상향 차트, 내 자산 그래프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에콰도르의 국가 부채는 순전히 증가만 했습니다. 단 5년 사이에 국가 부채가 40%나 불어났으면 혼란합니다. 진짜 말 다 했죠. 이거하고 맞물려서요, 국가 부채가 많다는 건 곧 원금하고 이자 갚느라고 이 정부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에콰도르의 정부 예산, 야, 이 차트를 보시면 어질어질합니다.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막 줄줄 흘러내리는 게 보여요. 2012년 이후로 에콰도르의 적자 폭이 아찔합니다. 2018, 2019까지는 마이너스 3%대였는데 2020년엔 마이너스 8.9%, 적자가 조금 오지긴 하죠. 뭐 빚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요, 에콰도르 정부의 공공부채 금액은 2021년을 기준으로 600억 달러를 찍었거든요. 2021년 기준 에콰도르의 GDP가 약 1000억 달러인데 대충 비교해봐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약 60%에 달하는 겁니다. 원래 에콰도르의 법이 허용하는 공공부채의 규모가요, GDP 대비 40%란 말이에요. 여기 줄 딱 그어보면은 이 선은 넘어선 안 돼 라고는 했지만 2017년부터 에콰도르는 이 40%라는 선을 넘을랑 말랑 하다가 이렇게 국가 부채가 위험 수준을 넘나들고 있으니까요, 에콰도르란 나라의 신용 등급 당연히 같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에콰도르의 신용 등급을요, 디폴트 우려가 큰 등급으로 강등 때려버렸습니다. 아까 전에 에콰도르가 아무리 정제 산업을 키워보고 싶어도요, 정작 국가의 신용 등급이 막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수준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이나 한번 담가 보겠습니까? 디폴트도 하는 마당에 외국인 직접 투자금을 받기에는 진짜 절대 불가능하죠. 현재 이 에콰도르와 신용등급이 동급인 나라는요, 디폴트가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벨리즈, 아르헨티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신용등급이 지옥까지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에콰도르의 또 다른 경제 지표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플레이션이랑 기준금리인데 벌써부터 인플레이션 볼 생각에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분명히 남미 근처 나라들은 아르헨티나만 봐도 인플레가 막 80%를 뚫을 정도고 베네수엘라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막 수십만 %씩 하잖아요. 그러면 2022년 에콰도르의 물가 상승률은 대체 얼마냐? 자, 여기 보시면 위쪽에 없고 저 아래 요상하게도 2022년 에콰도르의 인플레이션 율이 3%대밖에 안 지킵니다. 뭔가 이상은 하겠지만 이게 현실인 게요, 에콰도르에는 이 나라만의 화폐, 그니까 에콰도르의 법정 화폐가 없습니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에콰도르에는 수쿠레화라는 화폐를 사용하긴 했었는데요, 새천년부터는 에콰도르는 미국 달러를 법정 화폐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결심인 게 안정적인 화폐를 가져다 씀으로써 인플레이션에서는 좀 자유로워졌다는 거고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에콰도르의 인플레이션은 매년 세 자릿수까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미국하고 동기화 시켜놨으니까 물가 상승률 아무리 높아봐야 한 자리 숫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3%대를 찍은 겁니다.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상황이 바뀌었던 건요, 2022년 한 해 동안 달러의 힘이 그냥 막강해져서 킹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달러로 된 부채를 갚자니 달러의 가치는 겁나 올라가 있고 똑같은 빚을 갚더라도 부채 상환 비용이 너무 증가한 상태라는 거예요. 에콰도르는 부채가 많았던 만큼 상환 비용은 더더욱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카드사에서 하는 리볼빙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카드 돌려막기를 국가 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국가 부채 중에서 약 14%만이 사회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부채의 86%는 예전에 빌려온 빚을 갚느라고 누적된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진짜 매콤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에콰도르는 원래 빌린 돈을 훨씬 뛰어넘는 부채를 갚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필요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곳 IMF. 이 IMF도 에콰도르한테 매번 도움을 줬는데요. 현재 에콰도르는 IMF 10대 채무국 안에 들 정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탑10 안에서 5위에 랭크되어 있죠. 남미에서는 파산의 대부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빌려온 돈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0년에 에콰도르가 IMF에서 65억 달러를 빌려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원래 IMF가 빈곤한 나라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요, 꼭 IMF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건을 막 까다롭게 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기도 했고요. 이 에콰도르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IMF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요구사항을 몇 가지 전달받았는데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리얼로다가 노잼이니까 진짜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가 세금 개혁으로 세수를 겁나게 늘릴 것, 두 번째가 유료 보조금 축소로 새 나가는 돈을 계속 아낄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IMF가 에콰도르한테 요구했던 사항은요, 별거 아닙니다. 쓸 만큼만 쓰고 벌 만큼만 벌어라, 이 단순한 얘기만 한 거예요. 2020년 에콰도르에 위기가 왔을 당시에요, 에콰도르 정부가 일단 돈이 급한데 발등에 불씨가 떨어졌는데 세세하게 살펴봤겠습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돈부터 챙기려고 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2년에 이 두 가지 사안이 아주 큰 문제로 번집니다. 에콰도르 정부가 IMF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2022년에 세금 인상 카드하고 유료 보조금 삭감을 진짜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긴축을 각 잡고 때리려고 하는 순간, 이게 문제가 국민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섭니다. 아니, 여태까지 세금도 적게 걷고 기름 사는데 보조금도 따박따박 꽂아줬으면서 이제 와서 이 개꿀 복지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시위하겠어요 라고 해서 에콰도르 전역에 시위가 터진 거예요. 맨 처음 시위가 시작됐던 건 단순히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라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그냥 감당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이건 전 세계 모두가 다 겪었던 고통이에요. 이렇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에콰도르가 무지성으로 기분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게, 에콰도르가 정제유를 다시 수입해보고자 하니 전쟁 후에 이 기름값 진짜 시계 올라서 뒤통수가 얼얼하거든. 에콰도르는 2020년 이후에 계속해서 월 단위로 유가를 올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에콰도르 국민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란 놈들은 유료 보조금을 없앤다고 하니까 부담이 됐겠죠. 미웠겠지.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시위가 오지게 벌어진 겁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유료 보조금을 없애면서 유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유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산유국인데도 에콰도르는 기름값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요, 경유값은 갤런당 1.9달러, 휘발유는 2.55달러였거든요. 결국 시위대들은 에콰도르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발유 값이 2.55달러면 너무 높소. 거의 2달러쯤 합시다 라면서 유가 보조금 삭감은커녕 더 늘려달라는 말이었어요. 2달러. 에콰도르 정부 입장에서야 절대 들어줄 수는 없는 거의 김두한 4달러급의 흥정이었지만요, 2달러. 결국 경유든 휘발유든 15센트씩 유가 보조금을 더 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케이, 땡큐. 이게 또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시위대가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막 사망자까지 나오던 터라 정부가 한 수 굽혀준 거죠. 그래도 에콰도르 정부가 흥정은 참 잘하는 게요, 이 나라가 IMF한테만 돈을 빌려온 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중국 정부한테도 돈을 많이 빌려왔는데, 에콰도르가 중국한테서 빌린 돈만 해도요, 약 11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 에콰도르가 위기에 빠지니까 요 에콰도르 형님들이 협상을 또 오지게 잘해서 갚을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요. 중국 측에다가 갚을 돈을 깎아달라고 해서 얻어낸 금액이 대체 얼마냐? 자그마치 14억 달러나 됩니다. 오케이, 땡큐. 2025년까지 갚아야 될 돈 만기를 연장시키고 이자 비용까지 싹 없애버리면서 협상력 하나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거죠. 당장 12월 14일날 에콰도르 정부와 IMF 이사회가 만나서 또 협상을 진행하는데, 2020년에 긴급구제 자금으로 받았던 65억 달러 중에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7억 달러, 요것도 또 어떻게 협상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서
이거밖에 할 수 없어. 이 정도면 너 죽고 나 죽자죠.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죽어라 찍어내고 있는 중앙은행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해 완전히 패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부가 매우 늦게 행동하기 시작해 너무 두렵습니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요, 페소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이걸 얼른 미국 달러로 바꾸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행 예금을 달러로 바꾸기 시작했고 페소화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환율이 자비 없이 움직이면요, 누가 이런 나라에서 무역을 하겠습니까? 이 살 떨리는 환율 리스크에 정신 못 차리죠. 그리고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개떡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아르헨티나는 무역 결제에 달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외환 보유고 거덜났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약 400억 달러가 있었던 외환 보유고 약 5개월 만에 55억 달러 이상이 감소해 335억 달러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외환 보유고도요, IMF에서 다 빌려온 돈입니다. 자기 돈도 아니야. 다 빌려온 돈 다 까먹고 있어. 아르헨티나에 지금 달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수입품 대금을 지불할 때 더 이상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결제에 위안화를 사용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번 달 4월에만 10억 4천만 달러의 중국 수입품을요, 달러 말고 실제로 위안화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달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역할 때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하는 걸로 활로를 찾은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야 탈달러 해야 되니까 서로한테 윈윈이긴 했겠죠. 근데 솔직히 이 둘 중에 위안화로 무역하러 온 이 중국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꿀 빨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르헨티나에 암호화폐 열풍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조졌지, 화폐 가치 개떡락했지. 국민들은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를 믿지 않고 달러를 1순위로 믿고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를 사다가 달러를 1순위로 믿고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를 달러를 1순위로 믿고 암호화폐 소유권 성장률 차트 1위는 터키였지만 요 2위가 아르헨티나였거든요. 아르헨티나는 1년 만에 암호화폐 보유율이 23.5%나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지금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를 믿느니 변동성이 크더라도 비트코인을 믿겠어요, 저라도. 근데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이 페소화를 믿지 않고 암호화폐를 계속 사대는 게 이게 정치인들 입장에선 진짜 고깝게 보였나 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요, 올해 초부터 페소화 사용을 권장시키면서 암호화폐를 쓰지 못하게끔 막아내고 있거든요. 진짜 아르헨티나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똥 싸고 있는데 어쩜 계속 뽑아주나 의문이 가요.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온 이 밀레이 형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형님의 주장은요, 진짜 매콤합니다. 이미 가치가 종이 걸레짝이 된 페소화는 갖다 버리고 대신에 아예 달러를 공식 통화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잘데기 없는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을 모두 불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야, 이거 진짜 남미 정치인 클래스 참 말도 화끈하게 하세요. 찐으로다가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을 불태우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형님의 인기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망가지고만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가 디폴트 사태는 언제든 터질 수 있죠. 9번 10번 터졌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터질 수 있지. 이때가 되면 아르헨티나 시장은 개 박살이 날 거고요. 아르헨티나는 또 IMF한테 찾아가서 빌빌 기면서 회생 신청을 하고 지원금 낭낭하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또 정치인은 그것도 홀라당 해드시고 또 경제는 망가지고 요것의 무한 루프, 무한 반복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에 반복되는 디폴트, 반복되는 회생. 어느 국가가, 솔직히 대체 어느 투자자가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요, 아르헨티나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 게 조금 보이시죠? 그런데 아르헨이 이렇게나 경제 위기를 세게 겪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게 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잘못이 또 크거든요. 아르헨티나의 정치 역사를 보면요, 1940년대에 등장했던 대통령이 바로 후안 도밍고 페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페론 형님이 1946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이때 무슨 말을 하냐? 나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만 된다면 국민들을 위해 돈을 쓰겠습니다. 식량이며 주택, 교육,
국민 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공짜로 보조금을 드리겠어요 라고 해서 결국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아르헨티나의 노동자, 가난한 빈민들 입장에서야 페론 대통령만한 사람이 없었겠죠. 솔직히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써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후에 페론 대통령은요, 다수 대중을 위한 정치, 나라의 국가는 생각하지도 않는 인기만을 얻기 위한 정치, 포퓰리즘을 제대로 시작해요. 노동자를 위해서 돈도 뿌리고 큰 정부를 지향해서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시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국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주는 것 같은 정책이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죠.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지출만 늘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정치인들 나라의 돈이 비어가는 거 뭐 신경 안 쓰고요, 계속해서 돈을 뿌리는 정책을 냈죠. 물론 10년 동안 페론주의로 아르헨티나 노동자의 임금이 47%나 인상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페론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는 바람에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기업들 잘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르헨티나의 산업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국제 경쟁에서 비벼볼 수도 없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아르헨티나는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는요, 지속적인 무역 적자, 불어나는 빚에 막 허덕이기 시작해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부자 나라였던 아르헨티나, 결국엔 경제가 급속하게 무너졌고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안 놔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페론주의의 문제점을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해보면요, 정치인 입장에서야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면 아르헨티나에서 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빈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돈을 뿌리는 정책을 내겠다고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럼 이 정치인이 권력을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약속한 대로 정부가 세금을 걷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뿌리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가에 돈이 남아나질 않으니까. 페소화가 모자라서 복지 정책을 못 쏘고 돈 뿌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써요. 페소화를 그냥 더 많이 찍어내면 되는 거죠. 아, 쓸 돈이 없으면 그냥 돈을 찍어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권력이 있다고요. 뭐 일단은 겉으로 생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쳐도요, 이 페소화가 너무 많이 뿌려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페소화의 가치는 개떡락하는 거예요. 한편으론요,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슬슬 무역 적자가 심해지기 시작하겠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100페소면은 1달러 살 거 이제는 막 200페소를 줘야 돼. 계속해서 아르헨티나는요, 달러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달러가 모자라다고요? 그냥 빌려오면 그만이야 라고 해서 달러가 없으면 빌려서 땡겨오고 정치하기 쉬워요. 페소가 모자르면 찍어내면 되고, 국민들의 인기가 얻고 싶다? 그러면은 페론주의를 앞세워서 저기 옆에 있는 정당노무 새끼들보다 더더욱이 현금성 정책, 퍼주기 정책 하겠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뽑히니까.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는 세수도 모자라. 근데 돈은 또 많이 써야 돼. 페소화는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고만 있는데 외국 빚은 갚으려고 해보니까 더 부담만 돼요. 이것이 계속 누적돼서 결국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게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페론주의가 1940년대 얘기니까 현재 2020년대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얘기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아직도 이런 페론주의가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페론주의가 시작된 게 1940년대일 뿐 현재까지도 페론주의는 돈 주겠다면서 경제 회복을 약속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2019년에 당선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라는 형님이거든요. 이 형님도 페론주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미 대선에서부터 페론주의의 부활을 앞세워서 인기를 얻었고요.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뭐 생각하지도 않고 위기 극복을 하려면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르헨티나는요,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통화량을 늘리면서까지 과도하게 공공지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안타까운 게요,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 모든 정당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퍼주기식 복지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뽑히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결과는 뭐 똑같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돈만 뿌리겠다고 지출 확대를 하겠다고만 하는데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지는 않죠. 그렇다고 아르헨티나 재정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잠깐 아르헨티나의 복지 정책 중에서 조금 인상 깊은 것들만 얘기해드리면요, 전기 보조금, 휘발유 보조금, 대중교통 보조금, 막 이런 보조금부터요, 모든 학생들한테 노트북 지급, 야 대단하죠. 집세 보조금에 연금 지급액 확대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연금 수령액도 뭐 몇 퍼센트씩 찔끔찔끔 올린 것도 아니고요. 무슨 한 번에 연금 수령액을 70% 가까이 한꺼번에 올리기도 해요.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렇게 뻘짓하고 있는데 IMF는 뭘 믿고 이 아르헨한테 돈을 계속 빌려주나 싶죠. 아르헨은 지금까지 IMF에서 돈 빌린 것만 해도 총 20번이 넘습니다. 현재 IMF 국제통화기금은요, 아르헨티나한테 재정 적자 좀 줄이라고 엄격하게 통화 정책해서 페소화 찍어내지 말라고는 하지만 아르헨은 말로는 알겠다고 하는데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IMF 놈들 너무 호구 새끼들 아닙니까? 내가 한두 번 디폴트 낸 것도 아닌데 계속 돈 빌려주던데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돈 찍어내서 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정치 타락에 빠져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거냐? 물론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뭐라도 똥꼬쇼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 아르헨티나 정부는요, 이미 바닥나버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부유세 징수 정책이거든요. 부유세라고 하면 부유층들한테만 납세를 받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만 받는 부자세예요. 정작 빈민들한테는 세금을 못 받으니까 부자들한테만 걷겠다는 거지. 우리 아르헨티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곧 돈 많으신 분들, 하나로는 약 26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만 부자한테만 세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는 말을 했는데, 자산이 진짜 많은 최상위 소득층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자라고 세금 내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부유층 납세자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매우 강하게 부자들이 반발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징수 목표에 당연히 실패했죠.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던 부자들은요, 부유세 정책을 내기도 전에 미리 자산들을 해외로 빼돌려 놨거나 아니면은 뭐 이민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러니 아르헨티나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지도 못하고 괜히 뻘짓했다가 자본을 해외로 이탈만 시킨 거죠. 다음으로 아르헨티나가 냈던 정책이 가격 상한제인데, 가격 상한제라는 말이 말 그대로 특정 물건에다가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1년에 막 70%씩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지키죠.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건 그냥 앉아서 손해만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했었던 가격 상한제를 지키는 곳은 없었고요. 몰래 암시장에서 거래하면서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과 비슷하게요, 아르헨티나의 경제장관도 겁나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7월 초 아르헨티나의 경제장관이 사임하고 후임 경제장관을 모셔왔는데, 이 새로 오신 분이 한 달 만에 또 교체가 됐고요. 8월 초에 또 새로운 경제장관이 나온 게 이 형님이에요. 경제를 말아먹으니까 경제장관을 자주 바꾸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용이는 바보 멍청입니다.